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한 주가 진짜 빠르죠. 오늘로써 248일 남았습니다. 248일. 그래서 하루 3시간씩 공부하는 사람은 744시간이 남았어요. 시험일까지. 그럼 개로는 한 100시간 공부하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 100시간 중에 이미 꽤 많은 시간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법하고 공법은 한 150시간씩 공부하면 되고, 그럼 400시간. 나머지 과목은 한 60시간씩 공부하면 이 공부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마시고 한 가지 한 가지 내용들이 새롭게 나올 때마다 그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근데 중요한 건 개로는 뒤로 무조건 넘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계속 누적이 돼야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가 좀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를 도모하는 수업이잖아요. 이해를 못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앞에 뭐라고 적혀 있죠? 예, 부동산 금융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쪽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 금융론의 금융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금융. 금융은 자금 융통이에요. 자금 융통. 그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까요? 돈 빌려올 수 있죠. 부동산을 팔고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죠.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 갖고 개발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목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화폐 시간가치 계수 6개 중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뭐였다? 저당엔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기억나시죠? 그런 내용들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금융론에서 시험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 4문제. 미쳐서 많이 나올 때 9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한 해에. 그때는 거의 미쳤었다고 보면 되고 보통은 4문제에서 5문제. 근데 정말 좋은 건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쉽다 어렵다?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 계속 물어봐도 틀린다는 얘기죠. 정답률이 100%에 다가간다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는 안 낼 거예요. 근데 내도 계속 정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누구한테 이 수업을 듣죠? 저한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목표는 금융론의 내용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암기하는 방법이 있으면 암기하는 방법까지를 딱딱딱 기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론에서 MM이 빛을 발해요. 진짜로.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개념만 딱 잡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 금융의 원칙이 있대요. 페이지 지금 수 제가 적어놨죠. 312페이지에서 313페이지. 우리 이 교재가 그 투자론부터는 정말 훌륭해요. 이 교재 자체가. 그 앞에도 좋은데 그래프가 나오고 경제론 부분에서 약간 그래프를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걸 제외해놓고는 투자론부터는 굉장히 교재가 간결하게 중요한 내용들만 알아보기 쉽게끔 써져 있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듣고 그 다음 교재로 정리하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 페이지를 열심히 적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312에서 313페이지에 있는데 부동산 금융의 원칙이 있대요. 그럼 부동산 금융이 뭔지만 기억하면 돼.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금융은 뭘 기억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결국은. 고소득층은 부동산을 살 때 남의 돈을 빌릴 필요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물론 지렛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남의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득층은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겠죠. 근데 저소득층은 집 없이 살아도 되나요? 저소득층도 주거 안정을 깨야 되잖아요. 근데 저소득층의 경우에 돈이 많다 적다? 적은데 부동산은 고가성을 띠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사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기 위한 금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소비 금융이겠네요.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주택을 살 때 보면 그 주택에 저당 잡히고 근저당권 설정하고 은행에서 목돈을 한꺼번에 빌려서 그 돈을 분할 상환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죠. 그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빌린 돈을 더 잘게 썰어서 갚으니까 매 기간마다의 상환 부담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들죠. 이자율이 높아지면 갚아야 될 이자가 커지는 거죠. 그럼 부담은 커져요? 작아져요? 빌린 사람 입장에서. 커지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 저소득층은 우리나라에 한두 명만 있을까요? 수십 명만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을까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은행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웬만하면 집사라고 목돈을 빌려줄까요? 지금 뭐가 마음속에 걸리냐면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주고 싶은데 은행의 가장 중요한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은 뭐냐면 대출이에요. 대출 이자를 받음에 따라 은행의 수입이 커지는 건데 수입의 근원이 됐는데 저소득층이 딱 집 사겠다고 돈을 빌리러 오면 저소득층이라는 게 마음에 걸려요. 빌려줬다가 뭘 내밀 가능성이 높다? 우리 배웠잖아요. 투자론에서. BJR. 배째라 배를 내밀면 째야 되잖아. 힘들잖아. 외과 수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주겠죠. 그 다음 불안하니까 긴 기간에 걸쳐서 빌려줄까요? 짧은 기간 빌려줄까요? 짧은 기간. 높은 이자로 낮은 이자로? 높은 이자로 빌려주겠죠. 그럼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집을 사는데 1억이 필요한데 1억을 빌려야 되는데 그 1억을 만약에 1년에 걸쳐서 10% 이자율로 빌려야 된다. 그럼 1년 안에 1억이라는 목돈이 생길 수 있나요? 없어요. 그 돈 못 빌리겠죠. 그 다음 10% 이자는 너무 높죠. 그럼 누군가가 끼어서 저소득층에게 집 사게 돈을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좀 더 저리로 빌려주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누가? 정부가? 그럼 정부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공사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렇겠죠? 그럼 걔는 이름이 미국주택일까요? 한국주택일까요? 네? 한국주택과 관련된 금융공사겠죠. 그게 한국주택금융공사죠. 미국주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금융의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죠. 제대로 금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그 다음 두 번째로 단기 고리로 빌려줘야 된다. 장기 저리로? 장기 저리 대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안전하게 채권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돼 있어야 은행이 마음 놓고 빌려줄 거 아니에요. 채권 금액의 회수 수단이 강구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저당 채권이 있는데 이 저당 채권은 예를 들어 그냥 2억을 빌렸어요. 2억을 빌렸어.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이 생긴 건가요? 그렇죠. 얘를 뭐라고 해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걸 저당이라고 해요. 그럼 그때 채권자는 저당 채권을 갖고 있는 거고 맞나요? 빌린 사람은 저당 채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저당 채권이 있으면 20년에 걸쳐서 만약에 2억을 빌려줬어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은행이. 그럼 20년 동안은 원금을 상환하라고 얘기 못하죠. 기간의 이익을 누리잖아요. 채무자가. 그러면 20년 동안 2억이라는 돈이 꽁꽁 묶여 있는 건가요? 은행 입장에서는 목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 걔가 야금야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목돈이 묶여 있으면 또 다른 대출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부족해지니까 가진 자산인 저당 채권을 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금을 융통해서 그 돈 갖고 또 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이 저당 채권의 유동화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부동산 금융이 잘 제공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무주택 저소득층이 집 사기 위해서 시장에 뛰어들 테니까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기능이 있다. 그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그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건설 경기가 좋아질까요? 좋아지겠죠. 네? 저축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까요? 목돈을 빌려주고 갚아나가라 그러면 배째일까요? 저축을 계속할까요? 돈을 계속 모아서 갚아나가겠죠. 그런 내용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12페이지에 정확히 중간에 네모 1번의 부동산 금융의 의의가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3번 보실래요? 정확히 중간에 있네요. 정확히 중간.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금융은 주택 금융과 토지 금융으로 나눠지며, 그 말은 주택 관련한 자금 융통이 있고 토지 관련한 자금 융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된 금융은 뭘까요? 주된 금융은 뭘까요? 주택 금융이에요. 주택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주택 소비 금융이 주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괄호 2번에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1번,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죠. 저소득층에게 집 사라고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게 제공되면 주택거래는 활성화됩니다. 그럼 집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 뛰어드니까 자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겠네요. 네. 만약에 부동산 금융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부동산 금융이 없다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양이 줄 거잖아요. 그럼 시장이 활성화돼요? 침체돼요? 침체되겠죠. 거래도 줄고 공급도 줄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원활하게 제공되면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 그래서 3번에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고 경기 조절의 기능도 있고 저축의 유도와 주택자금의 조성을 한대요. 그럼 이제 괄호 3번에 봤더니 다음 페이지 원칙 있죠? 지금 원칙이 이 네 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뭘 섞어서 문제를 내냐면 다음 중 부동산 금융의 원칙이 아닌 것 하나를 골라보세요. 원칙으로서 틀린 걸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보기 중에 들어가 봤더니 틀린 문장이 하나도 없어. 뭐가 섞여 있다는 얘기죠? 기능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능이.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조금만 봐주면 돼요. 그 다음 313페이지 밑에 부동산 금융의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주식과 채권의 차이가 뭔지를 정확히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이 내용은 그냥 끝나요. 되셨죠? 네. 그 다음 지금 314페이지 밑에 심화가 있는데 얘는 진짜로 심화 이론만 해서 살짝 보고 넘어갈 겁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315페이지. 괄호 2번에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있대요. 여러분 그냥 말을 풀어볼게요. 직접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건가요? 네.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그럼 우리가 자금이 필요해서 옆에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보통은 그 돈 많은 사람이 은행에 예금 투자를 하죠. 예. 그럼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쟁여놓고 언제 찾아갈까 인출만 기다리고 있나요? 그 돈을 굴리나요? 굴리죠. 대출하죠. 우리한테.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은행을 끼고 돈 남아도는 사람에게서 부족한 사람이 돈을 빌리는 건가요? 그러면 직접 빌려왔어요? 간접적으로 빌려왔어? 간접적. 이게 간접금융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 필요한 사람이 내 개발 사업 진행할 건데 돈이 필요해. 여기다 투자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거야. 사적으로 모으면 사모. 공적으로 모집하면 공모 하는 거예요. 투자자를. 그게 사모와 공모의 차이야. 됐나요? 이해가 되고 계세요?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 그때는 돈 남아도는 사람한테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빌리는 건가요? 직접 빌렸잖아. 누구를 안 끼고. 그러니까 얘가 무슨 금융? 직접금융.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이게 직접금융이다 간접금융이다 나와본 역사는 없습니다. 그 다음 316페이지. 괄호 3번에 제도권 금융과 비제도권 금융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도가 갖춰진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것. 네, 그런 게 뭐다? 제도권 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개념으로만. 그 다음 제2절에 주택금융이 있어요. 주택금융에 의의가 있습니다. 밑에. 제일 끝에서 한 6번째 줄에 괄호 1번에 주택 소비금융이 있죠. 거기에만 체크 하나. 뭐 별표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럼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 빌리는 사람 보통 저소득층이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릴 때는 절 보세요. 이건 무슨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릴 때는 목돈을 한꺼번에 빌리나요? 그럼 융자는 일시불로 이루어져요? 그럼 상환도 일시불로 갚아라 그러면 부담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상환은 분할 상환해? 주택 소비금융은 지금 그 얘기잖아요. 보통 장기절이에요. 장기절이에요. 근데 이제 주택개발금융을 볼게요. 317페이지 위에. 뭐가 다른지 이제 보자고.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건설회사가 돈을 빌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건설회사의 건설 자금은 한 번만 들어가요? 단계별로 들어가? 보통 단계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융자가 단계별 융자가 되겠죠. 그래 놓고 다 지은 상태에서 걔를 분양하고 한 방에 갚겠죠. 네. 그러니까 분할 융자 일시불 상환이 이루어지겠죠. 반대다 반대가 아니다? 반대예요. 그리고 주택개발금융은 보통 단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개발기간이 보통 1년, 2년 정도잖아요. 그럼 20년, 30년보다는 단기죠. 그리고 주택을 사기 위해서 집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끼어들어서 더 낮은 이자로 빌려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택개발금융은 그냥 시장 원리로 맡겨둔다고. 그러니까 좀 더 이자율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겠죠. 그래서 단기 골이야.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정반대인데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동산 금융은 주택 소비 금융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때 주택 소비 금융을 뭐라고도 하냐면 잘 보세요. 주택 소비 금융은 살 주택에 저당 잡히고 돈 빌리죠. 그래서 얘를 저당 대부. 그럼 주택 개발 금융은 건축하기 위해서 돈 빌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대부라고도 한다? 건축 대부.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스에 그렇게 뭐라고 적혀 있죠. 다 있죠, 여러분? 네. 그다음 이제 317페이지에 금융 관련 용어가 있고 괄호 1번에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적혀 있습니다. 찾으셨죠? 네. 잘 보세요. 무슨 비율만 다르다고 그랬어요? 투자론에서. 비슷비슷한데 딱 하나만 다르다고 그랬죠. 무슨 도사? 부채 도사. 그래서 부채 비율만 짝대기 짝, 부채가 분자. 부채 도사는 어디에 산다? 지집에. 지분분의 부채. 네. 그럼 질문. 부채 비율이 300%면 내 돈이 1억일 때 남의 돈은 얼마란 얘기죠? 3배란 얘기니까 3억이란 얘기잖아요. 우리나라가 IMF 전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얼마였냐면 3000%에서 4000%. 예? 그래서 보통 자기 돈의 30배에서 40배가 남의 돈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아? 생기니까 IMF에서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니네 국가의 기업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들어가. 쓸데없는 자산들 매각해. 그래서 부채 비율을 줄여. 그때 우리가 예방주사를 세게 맞았어요. 그래서 피나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때 부채 비율을 기업들이 어느 정도로 낮췄냐면 200에서 300%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한번 예방주사를 맞아봐서. 되시겠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 빼놓고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다 똑같죠? 저당 비율. LTV 다 똑같다는 얘기했어요. 얘는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고개 드시고. 그럼 대부 비율이 80%면 내 돈의 비율은 얼마예요? 그렇죠. 20%야. 그럼 80을 20으로 나누면 400%가 부채 비율이죠. 이런 내용들. 투자론을 잘 가르쳐 놨네요. 예,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그 다음 괄호 2번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고 DTI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바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318페이지. 괄호 3번에 월부금이 있습니다. 자, 돈을 빌렸어요. 이제 고민은 뭐예요?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될지예요? 아니면 배째고 달아날 궁리를 해야 돼요? 얼마씩을 갚아야 될지가 궁금하잖아요. 그게 바로 월부금,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이래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부채 서비스액의 동그라미? 지금 제일 위에 줄, 318페이지 제일 위에 줄, 제일 위. 제발 제일 위를 봐. 지금 제일 위를 안 보고 있어. 제일 위를 보면 부채 서비스액이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그 옆에 저당 지불액이 있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저당의 저당 상수를 곱하면 저당에 대해서 지불하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게 이자만 있는 거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 그래서 우리가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 분석할 때 경저세 뺄 때 그때 저당이 부채 서비스액이었죠? 현금 서비스액이 아니라 걔는 이자만 있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 그래서 저당의 저당 이자율을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했죠. 그게 원리금이죠. 그게 저당 지불액이잖아. 똑같은 개념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상수의 그 박스에 저당상수 있죠? 저당상수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중요한 건 저당상수입니다. 그 다음 바로 4번. 융자원금은 빌린 돈 전체 금액이죠, 여러분? 2억을 만약에 빌렸어요. 그럼 융자원금이 얼마예요? 원금. 2억이죠. 그 중에 5천만 원을 갚았어. 그럼 상환금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잔금액은? 1억 5천. 아니,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잔금 비율, 상환 비율이 있는데 잠깐 이제 보실까요? 우리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나면 정말 훌륭하게 해낸 거예요. 제가 그리는 얘가 뭘까요? 좀 잘 그려보죠. 얘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1, 2, 3, 4, 5, 6. 1이 뭐였어요?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저당상수. 연금과 관련된 또 다른 계수. 쪼개주는 애는 미음이 없는 애였어요. 저당상수였네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들은 빌리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 갚아나가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 그럼 얘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그 다음 미음 들어있는 애. 제발 감채기금 계수 그러지 말고 감채기금 계수 이러시라고. 어금니를 물어. 네? 그 다음 상환기금 계수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적금 부을 때 사용하는 개념. 그래서 10년 뒤에 얼마를 모으고자 한다. 그게 적금 붓는 거다. 그럼 매월 매년 적립할 금액을 구할 때는 뭘 사용한다? 6번 감채기금 계수. 그 얘기였어요. 그러면 얘가 저당이죠. 네? 그러면 갚아나갈 때는 저당 상수를 쓰잖아요. 그럼 덩어리 금액, 매기간 연금액 쫙 갚아나간 금액으로 뿌려놨는데 그 중에 20년 중에 5년이 지났어. 그럼 상환기간이 5년이야. 남은 기간이 15년이야. 그럼 우리는 그 기간 동안의 원리금을, 연금액을 다 합쳐서 상환액이 얼마인지, 다 합쳐서 잔금액이 얼마인지 덩어리 금액 구할 수 있나요? 그럼 그때 뭐 사용해? 연금의 현가계수. 그래서 상환 비율은 짝대기 짝 긋고 상환 기간이 분자다, 전체 기간이 분자다?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상환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무슨 대단한 내용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짝대기 짝? 왜 짝대기 짝? 비율이니까, 분수니까. 그럼 알고 싶은 게 어디로 들어간다? 알고 싶은 건 분수의 이름 속에 있고 걔를 분자로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다? 상환 기간이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럼 여긴 전체 기간이 들어가죠? 전체 기간이 들어간다고. 그때 화폐 시간가치 계수 중에 뭘 쓰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을 한 거잖아. 연금의 현가 계수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침묵은 뭐예요? 자, 얘가 저당상수였잖아요, 여러분. 그럼 빌렸으니까 갚아나가고 남은 비율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다른 내용에서 해결하면 안 되고 여기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덩어리 금액을 계산할 때는 얘밖에 안 남네. 그러니까 상환 비율 계산이나 잔금 비율 계산은 뭘 가지고 하는 거다? 연금의 현가 계수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매기간 연금액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 상환 기간을 매기간 연금액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 전체 기간을 나누는 건데, 매기간 연금액 분모분자 지워주니까 결국 남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기억하면 끝나냐면 그런 표정 짓지 마. 그런 표정 짓지 말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환 비율은 상환 기간이 분자. 네. 그럼 잔금 비율은 뭐가 분자? 잠금 기간? 잔여 기간. 잔여 기간이 분자. 그럼 분모의 전체 기간이겠죠. 그때 무슨 계수를 사용한다는 것만 알면 돼? 연금의 현가 계수를 사용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6번. 그 다음 7번에 상환 비율에 잔금 비율을 더하면 100%가 나오나요?
여러분 상환 비율이 60%랍니다. 그럼 잔금 비율이 얼마예요? 40%입니다. 40%.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이제 금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쭉쭉쭉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쪽 보세요. 자, 잘 봅니다. 잠깐만 기지개 쫙 펴. 오늘 이상하게 약간 처져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제 눈을 바라보세요. 힘내서 해야 돼. 힘내서. 금융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중요해요. 중요해요. 금리는 이자율인가요? 네. 금리는 이자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얘는 대출하나요? 아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예금하죠. 예금하면 그냥 나중에 원금만 찾아요? 이자를 받아요? 예금 이자를 받겠죠? 그럼 예금 이자율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부족 자금이 있어. 그럼 뭘 받아? 대출 받아요. 그럼 대출 이자가 있겠죠? 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거예요. 그럼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이 뭐죠?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이 이자율인 거죠. 금리.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금리는 화폐의 가격인가요? 이자율이 돈의 가격이에요. 돈의 가격이에요. 이자율이. 그러면 돈을 하나의 재화라고 보면 초과 수요가 이루어지면 재화의 가격은 올라가나요?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결국은 시장에 화폐가 초과 수요예요.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 초과 수요야. 그럼 금리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금리 인상되겠죠? 이해되시죠?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그러면 화폐의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면 요 몇 년 새 코로나 사태 터지고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랬던 이유가 모든 자본시장의 가격들이 올라갔던 이유는 돈이 풀려서인가요? 돈이 풀렸죠. 그럼 돈을 쓰겠다는 사람보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야. 그럼 내 걸 빌려가 그러면서 이자율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내리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돼 인하돼? 인하되겠죠. 되세요? 이 기본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몇 페이지에 있대요? 320페이지? 320페이지부터 3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칠판만 잘 보시고 이해를 하면 돼요. 정말 쉬워요. 여기 잘 보고 대답해 보세요. 명목 이자율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자율이나요? 명목적이다 그런 건 밖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면 명목 이자율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자율이네요. 그런데 이때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이자율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질적인 것.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물가 상승률의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봅니다. 명목 금리가 5%래요.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약정된 이자율은 얼마예요? 5% 이자율인 거야. 5% 이자율. 그런데 물가가 이자를 5%를 딱 받았는데 1년 뒤에 물가가 얼마만큼 상승이 됐냐면 2%만큼 상승이 됐대요. 인플레이션율이 물가 상승률이죠. 그럼 물가가 상승됨에 따라 화폐의 자산의 가치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지죠.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5% 이자를 받은 것 같지만 물가가 2% 상승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자는 얼마? 3%죠. 맞나요?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상승되면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자기가 부담하고 싶어한다, 떠넘기고 싶어한다? 누구에게 떠넘기고 싶어한다? 대출자가 누구에게 떠넘길까요? 차입자에게 떠넘기겠지. 뭘 올려서? 이자율을 올려서 7%로 올려버리면 얼마 나가고도 지금 물가 상승률 2% 반영되고도 원래 누리고자 했던 5%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될 거잖아요. 되셨죠? 그러면 지금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율이 포함된 거예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애에는 물가 상승률이 포함된 이자율인 거죠? 지금 포함되어 있네요. 그럼 실질 이자율은 뭘 뺀 상태의 이자율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뺀 다음의 이자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은 물가 상승률이 포함되지 않은 개념이겠죠.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명목 이자율은 그대로 5%예요. 물가 상승률이 3%로 올라갔어요. 실질 이자율은 얼마로 떨어져요? 2%. 계산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보면서 다 이해가 됐잖아요. 그럼 질문. 5%에는 3%가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명목적인 이자율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물가 상승률이 포함된 이자율인 거예요. 걔를 뺀 게 실질인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자를 얼마 받았냐는 건 뭘 뺀 다음에 계산하는 거다? 물가 상승률을 뺀 다음이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명목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으면 물가 상승 시에 실질 이자율이 낮아진 효과가 발생한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대출자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저당 이자율이 8%입니다. 자, 여기서 용어 정리 하나. 가끔 이 내용을 들을 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에서 헷갈리냐면 대출자를 대출 받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요. 대출 받는 사람은 차입자라고 별도로 불러. 우리가 얘기하는 대출자는 대출을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보통 누구죠? 은행이야, 은행. 됐죠? 그러니까 대출자는 결국은 우리가 투자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에 의하면 저당 투자자,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었죠, 은행. 자, 이제 합니다.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저당 이자율이 8%였습니다. 그럼 얘는 약정된 이자율인가요? 대출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약정된 이자율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저당 이자율을 약정 이자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8%의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변화했어요. 원래 얼마였으니까? 시장 이자율이 8%였으니까 8%에 빌리고 빌려줬겠죠? 그런데 빌려주고 난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변화됐다고. 얘가 얼마가 됐냐면 10%가 됐습니다. 그럼 전에는 8%에 빌릴 수 있었는데 지금 빌리면 10%에 빌려야 돼요. 그럼 전에 8% 빌렸던 돈을 10%로 빌려서 갚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 조기 상환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잘 보세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에 8%에 이미 빌려줬는데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빌려줬으면 얼마에 빌려줄 수 있었어요? 10%에. 그럼 지금 현재 시장 이자율이 올라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에 빌려줬던 이자율이 낮아지는 위험이 발생한 거네요. 얘를 무슨 위험이라고 해요? 이자율 위험이라고 해요. 지금 누가 감수해야 되는 거죠? 대출자. 은행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이제 대출자. 됐죠? 그럼 이번엔 저당 이자율이 똑같이 8%야. 근데 시장 이자율이 변했어요. 얘가 얼마로 변했냐면 5%로 됐대. 그러면 돈 빌려간 사람은 그대로 8% 이자를 지불하면서 얘를 유지시킬까요? 시장에서 5%로 빌려서 8%로 빌린 돈을 갚아버릴까요? 갚아버리겠죠. 그럼 얘는 조기에 상환되는 거죠? 조기에 상환. 이건 안 하고 싶었는데 불비상환? 아, 정말 하지 말 거예요. 그래서 조기 상환 또는 얘를 만기 전 변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보세요. 대출자는 안정된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해줬더니 뜬금없이 차입자가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더 싸게 빌려서 자기 돈을 갚아버려요. 그럼 얘는 위험이에요? 위험이 아니야? 대출 투자를 통한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조기 상환 위험이네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동안 많이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약정 이자율, 저당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지금 시장에서 돈 빌리실 거예요? 안 빌리죠. 그런데 차입자는 조기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그럼 틀린 걸 잡아내실 수 있겠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결국 대출자 입장에서는 저당 이자율이 고정돼 있다면 얘를 조정할 수 없다면 변동시킬 수 없다면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진 효과 발생했으니까 이자율 위험이고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면 차입자가 갚아 치워버릴 테니까 조기 상환 위험 발생하네요. 둘 다 위험이에요? 위험이 아니야? 둘 다 위험이죠.
그러니까 대출자는 고정이자율을 선호할까요? 변동이자율을 선호할까요? 변동이자율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은. 되셨죠? 네. 그럼 이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의 개념이 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절 보고 대답하세요.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똑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2억을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상품이 두 가지 상품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하나는 이자율이 3%대고 하나는 이자율이 5%대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주택담보대출인데 하나는 3%대고 하나는 5%대 이자율이래요. A 상품이 있고 B 상품이 있어. 둘 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뭔가가 다르니까 얘들의 이자율이 다르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 이자율이 3%, 5%면 얘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얘가 살아남는 이유가 있겠네요. 뭔가 다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는 고정돼 있고 하나는 변동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물가가 막 상승돼. 아까 봤어요. 대출자는 물가가 많이 상승되면 실질적인 이자가 점점 줄잖아요. 자기 이자 수입이 줄는 거잖아.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그럼 뭘 올리고 싶어요? 이자율을 올려서 차입자에게 떠넘기고 싶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물가가 많이 상승되는 시기에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좀 높게 빌려도 걔가 계속 유지되는 고정된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게 유리해요? 맞나요? 근데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야. 물가가 상승이 거의 안 돼요. 그러면 이때는 처음에 낮게 출발해서 계속 걔를 유지시키는 게 나아요? 어차피 변동이 안 되니까? 네. 그럼 질문. 이 둘 중에 하나는 고정이자율 대부고 하나는 변동이자율 대부예요. 네. 그럼 둘 중에 뭐가 변동이자율일까요? A. 그렇죠. 3%지. 왜? 왜 은행은 변동이자율 대부의 경우에는 고정이자율 대부보다 낮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물가 상승되면 올려서 떠넘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위험이 작은 만큼 이자율을 낮게 시작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고정이자율의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되면 그 위험을 다 떠안아야 되니까. 대출자가. 그러니까 수익률도 높아야 된다. 이자율 높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공부한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가 온갖 내용에 다 쓰이는 거야.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위험이 큰 투자는 기본적으로 뭐도 크다? 수익도 커야 시장에 존재할 수 있다. 위험이 작은 투자는 뭐도 낮아도 수익도 낮아도 시장에 존재할 수 있다. 그걸 사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됐죠? 됐나요? 그럼 질문. 이 둘 중에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도 간편한 건 뭘까요? 고정이자율은 그냥 정해진 이자를 그냥 받으면 돼요. 근데 변동이자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 빌려 간 사람에게 은행 직원이 계속 설명해야 돼. 왜냐하면 돈 빌려간 사람이 짬뽕을 내거든요. 아니 나는 분명히 3%로 빌려갔는데 왜 3.5%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서 승질을 낼 거 아니야. 그럼 설명해 줘야 돼. 기준이 되는 금리가 올라가서 고객님 이 이자율이 변동돼서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가 번잡스러워지겠죠. 뭐는? 변동이자율. 이런 개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쉬운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또 날렸네요. 우리는 변동이자율을 정하는 기준을 이제 보자고요. 변동이자율은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가산금리를 더한대요. 이게 어떤 원리에서 출발하는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예요, 원래는. 은행이 돈을 찍어 만드나요? 은행이 돈을 찍어 만들어요? 은행은 국가에서 공인받은 돈놀이 업체예요. 돈을 싸게 빌려와서 비싸게 빌려주고 그 차액을 누리는 게 은행이죠. 그래서 대출 이자율과 예금 이자율의 차이가 마진이죠. 마진.
그래서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를 예대 마진. 그게 은행의 주된 수입의 근원인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은행이 누군가 돈을 빌리러 왔는데 변동이자를 적용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빌려온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3.5%로 돈을 빌려왔어, 은행이. 그러면 빌려줄 때 3.5%로 빌려줄까요? 이러면 자선단체예요. 이럴 리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은행은 자신의 이익을 붙여요, 붙이지 않아? 이익을 붙여야 되겠죠. 그게 무슨 금리야? 기본적으로는 가산금리인 거죠. 가산, 더하는 거야. 더해지는 금리인 거예요. 기준이 되는 금리. 그러면 돈 빌리러 온 사람이 위험이 커. 신용도가 낮아요. 은행 거래 실적도 굉장히 나빠. 가진 재산도 없어. 그럼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해요? 낮게 적용해? 높게 적용해요. 왜? 은행 입장에서 감수해야 될 위험이 크니까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금리가 높게 적용되겠죠. 근데 신용도가 정말 높은 사람이야. 은행 거래 실적도 좋아. 가진 재산도 많아. 직업도 안정적이야. 그럼 그때는 가산금리를 낮게 적용해요? 맞나요? 그러니까 변동이자율이 낮겠죠, 전체. 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변동이자율은 뭘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기준 잡아놓고 빌려가는 차입자의 개인적인 상황 등 그다음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뭘 더해서 구한다? 가산금리를. 근데 빌릴 때 대출이 이루어질 시점에 가산금리는 확정돼요. 확정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변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되는 금리가 3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12개월 단위로 변해. 그럼 결국 뭐가 변함에 따라? 기준이 변함에 따라 변동금리 자체가 변하는 거죠. 이거 시험 문제 뭐라고 함정파냐면 변동이자율은 가산금리가 변동됨에 따라 변동된다. X라고요. 무슨 금리가 변동됨에 따라? 기준금리가 변동됨에 따라. 그때 첫 번째로 이 기준금리로 쓰였던 게 뭐였냐면 예전에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것만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 CD금리래요. CD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CD는 요만한 게 CD다. 음악을 듣는 데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CD가 아니야. 그래서 이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래요. 뭔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려 볼 테니까 듣고 말아버리세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거예요. 은행이 예금 투자를 받았죠. 그래서 100억을 만약에 조성했어. 예금을 받아서. 근데 얘를 대출할 거잖아요. 대출하는데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지급 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보통 정해줘요. 일반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그럼 지급 준비율은 은행이 100억을 예금 투자를 받아놓고 100억을 대출해주면 예금한 사람이 예금 인출할 때 꺼내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몇 프로 비율만큼은 네가 가지고 있어라. 이게 뭐예요? 지급 준비율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지급 준비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높아질수록, 잘 들어보세요. 지급 준비율이 높아질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굴릴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야? 아니, 굴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지. 아니, 지급 준비율이 높아지면 만약에 지급 준비율을 10%를 적용해라 그러면 100억 중에 10억을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20%로 높여버렸어요. 지급 준비율을. 그럼 20억은 굴리지 못하고 80억만 굴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죠. 응? 그럼 이자율이 높게 적용되겠어요? 낮게 적용돼? 높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수요와 공급의 이론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제가 앞에서 뭘 적어놓은 거예요? 화폐의 가격이, 돈의 가격이 금리, 이자율이라고 적었고 화폐에 있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이자율은 올라가고 화폐에 있어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이자율은 떨어진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죠. 됐어요? 그런데 여하튼 은행이 돈을 이제 예금 투자를 받고 100억을 받아서 100억을 만약에 다 빌려줬대요. 만약에 지급 준비율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근데 예금 인출을 요구했어. 예금 투자자가. 그러면 미안 이러면 돼요? 안 되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이 없어. 지금 대출을 다 해줘서. 그럼 옆에 은행한테 빌려와야 돼요? 옆에 금융기관한테 빌려와야 돼? 그럼 말로 야 빌려줘. 10억 빌려줘. 3개월만 이렇게 말로 할까요? 증서를 주고받을 거 아니야. 그게 사실상의 양도성 예금증서의 정체예요. 그런데 만약에 양도성 예금증서의 정체가 그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충격이야, 충격이 아니야? 충격이죠. 왜?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은행은 돈이 많아 적어. 많아서 우리가 맡기는 거잖아요. 믿고. 근데 그 은행이 돈이 없어서 단기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지들끼리 돈을 빌려준대.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 그럼 자기들끼리 돈 그냥 빌려줄까요? 이자율을 적용할까? 이자율을 적용해. 근데 어차피 거의 비슷하게 빌려주고 빌리니까 이자율을 꽤 높게 적용하겠죠. 낮지 않아. 그래서 3.4%만 이런 식으로 적용해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은행이 기본적으로 가진 대출 굴릴 수 있는 돈들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높은 이자율로 빌려온 CD 금리를 주고 빌린 돈만 있을까요? 정기예금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고 정기부금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을까요? 온갖 것들이 있지. 그럼 은행이 돈을 끌어당기는 투자 상품에는 이자율이 다 다르죠. 그럼 더 낮은 이자율로 돈을 끌어당긴 돈도 있어 없어? 있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각각의 상품들에 있어서 얼마의 이자율로 돈을 조달했는지, 자금을 조달했는지 거기에 그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가중치를 곱하고 또 다른 상품의 이자율 곱하기 그 돈이 차지하는 전체 비중 가중치를 곱해서 가중 평균하면 은행이 조달한 대출 재원에 굴리는 돈에 자금 조달 비용이 나와요. 네. 그렇게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겠어요? 지가 적용한 하나의 높은 이자율 적용한 예로 돈을 다 빌려왔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좋을까요? 가중평균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CD 금리만 있다가 욕을 먹고 나온 게 코픽스 금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CD 금리는 3개월 단위로 바뀌는데 코픽스 금리라는 건 코픽스. 얘 수치예요, 수치. 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래. 그래서 코픽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에. 그래서 얘를 띄어서 코픽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펀드를 조성한다 그러면 자금을 모으는 거죠. 네. 그때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 코스트야. 인덱스는 지수죠. 이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6개월이나 12개월 단위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은행은 돈을 빌려서 빌려주는 곳, 돈을 빌려서 빌려주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때 은행이 빌려주는 돈, 대출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대출이자율은 기본적으로 예금 이자율부터 출발한다. 지가 빌려온 돈의 이자율부터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빌려온 돈이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라니까, 상품이. 근데 그 중에 높은 놈 하나를 집어넣고 얘로 다 빌렸다고 얘기하면서 이자율을 더 높게 받으면 얘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들 싸게 빌린 돈들도 있잖아. 너 보통 예금 거의 이자 안 주던데? 이런 식으로 추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 중에 대형은행 8개 은행, 니들 상품들 뭐뭐뭐 팔어, 그거 가중평균해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뽑아내자. 그게 코픽스라고. 이해가 됐죠? 그럼 얘가 변동됨에 따라, 이 기준금리가 변동됨에 따라, CD가 변동되고 코픽스가 변동됨에 따라 뭐가 변동돼요? 변동이자율이 변동되는 거지 가산금리가 변동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문제의 포인트예요. 됐나요? 따라해 보세요. 변동이자율은 기준이 변함에 따라 변동된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변동되는 거예요. 그때 이 기준금리가 CD냐 아니면 코픽스냐 둘 중 하나라는 거죠. CD는 몇 개월 단위? 3개월. CD는 작아요? CD 이만하잖아. 그래서 오직이 작으면 CD 크기가 얼굴을 가리면 얼굴 크기가 작다는 것의 대명사잖아. 네. 지금 막 자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겠죠. 자, 이제 코픽스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야. 그래서 8개, 8개의 주요 은행이 있대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적어 놓으니까 이걸 외워요. 환장을 하죠. 왜 외워, 이걸? 그랬더니 네가 적지를 말았어야지.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8개 주요 은행에 자금 조달 수단이 8개가 있대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뭐 주택보금 뭐 등등등이 있대요. 금융 관련 채권 발행하고 CD 뭐 등등등. 그러니까 CD가 이 중 하나라고. 하나. 근데 얘가 꽤 여기서 차지하는 이자율이 높은 애란 말이에요. 얘를 가지고 다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면 지들이 폭리를 취해. 그러니까 낮게 빌린 것들도 이자율을 다 가중치를 곱해서 구하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코픽스인 거지. 그래서 은행은 예금을 받은 돈으로 대출해주고 그 차액, 예대 마진은 뭐라고요?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의 차이. 예, 얘를 챙기는 거예요. 수익으로 누리는 거.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예금 이자율이라고 적어놨지만 이게 자금 조달 비용이에요. 예금 이자를 지불하면서 자금을 조달했잖아요. 대출 재원을. 대출자 은행은. 그래 놓고 이때 대출 이자를 산정하니까 만약에 예금 이자율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 거예요?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간 거죠. 맞아요? 그럼 이 예대 마진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올라가야 돼요? 예대 마진은 무조건 우린 2%만큼 누려야 돼. 이렇게 정해놓으면 얘가 4%에서 6%로 올라가면 얘도 2%만큼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이 3.5%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3.5%에서 5.5%로 올라가면 대출 이자율도 더 올라가야 되죠.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결국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대출 이자율도 높아져서 은행은 예금 받은 돈으로 대출해주고 수익을 누린다. 이 개념인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심어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지금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이것만 기억하세요. 은행은 돈을 빌려서 빌려준다. 그럼 빌려주는 돈의 이자율, 무슨 이자율은? 대출 이자율은 결국은 예금 이자율부터 출발한다. 기본은 그거죠. 그런데 이때 예금 이자율을 단순히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적용했던 게 최초 뭐였고? 기준이 되는 게 뭐였어? CD금리였고. 걔는 보통 3개월 단위로 바뀐다. 그래서 3개월 변동 이자율인 거예요. CD 연동 변동 이자율 대부는 3개월 단위도 바뀐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근데 걔가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서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너희들 조달한 애들 쫙 깔아봐. 8개 상품 깔아봐. 이자율 다 토해내. 전체 돈 너 100억 중에 이거 몇 프로야? 몇 억이야? 5억이면 5%잖아요. 가중치 0.05 곱하고. 이런 식으로 다 평균 내면 전체 돈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나와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코픽스. 근데 걔는 몇 개월 단위로 추계한다고요? 6개월 아니면 12개월. 그럼 질문. 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있어. 그러면 고정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게 좋겠지만 차입자는 만약에 변동이자율로 선택을 한다면 물가가 많이 상승될 때는 빨리빨리 변동시키는 게 좋아요? 아니면 늦게 반영되는 게 좋은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6개월 단위로 빌려야 돼요? 12개월 단위로 빌려야 돼? 12개월 단위로 바뀌는 코픽스 연동 시켜야 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개념이 이렇게 나온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상금리는 인플레이션 예상되면 더 많이 가산시키죠. 콜금리, 한국은행이 다른 시중은행들에게 적용하는 금리예요. 그리고 지급준비율, 아까 설명드렸죠? 지급준비율은 좀 기억해 두세요.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굴릴 수 있는 돈의 양이 주니까 공급이 주는 거니까 이자율이 높아진다? 가상금리를 더 높게 적용하겠죠. 그 다음 차입자의 신용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변동금리, 그 내용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내용들을 쫙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어디까지 설명을 드린 거냐면 32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설명을 쫙 한번 드려봤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만 잡아볼게요. 323페이지에 하나만 정리할 거예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323페이지 동그라미 3번. 따라서 부분부터 볼게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그러면 여러분 변동이자율인데 조정주기가 짧대요. 그럼 물가상승 시 빨리빨리 반영해서 더 떠넘겨버리겠네요.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그러니까 빠르게 이자율 변동의 위험이 누구에게 전가된다? 차입자에게.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대출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왜 이걸 읽어드냐면 차입자에게서 대출자에게로 전가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쓴단 말이에요. 문제. 그 다음 4번. 변동이자율 저당은 상환기간 중 추가적인 상환 부담으로 인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고정이자율 저당에 비해 커진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채무자, 지금 돈 빌려간 차입자 입장에서 보면 변동이자율 저당은 물가 상승되면 이자율 부담이 커지는 거죠. 전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갚아야 될 원리금이 커지니까 못 갚을 확률이 커지네요.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5번. 금리 상한 변동금리래요. 얘는 별표 하나. 조그맣게 별표 하나. 그럼 금리 상한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이자율이 변동되는데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을 잡아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채무자, 지금 차입자 입장에서도 위험이 끊임없이 대출자에게서 전가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까지만. 일정 부분까지만. 한도가 있는 거지. 상한선을 말 그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차입자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겠네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다시 절 보세요. 시험 문제에 이것도 나왔던 문제예요. 변동이자율이 고정이자율보다 낮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변동이자율이 처음 시작할 때는 고정이자율보다 낮게 시작하죠? 물가 상승되면 이자율을 변동시켜서 누구에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낮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됐죠? 그 다음 기준금리, 포괄융자 뭐 등등등 해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됐고요. 324페이지.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의 산정 방법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 그 옆에 봤더니 기출 횟수가, 회차가 나와 있는데 28회, 30회, 31회, 32회.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연달아 계속 나오고 있죠. 계산 문제일까요? 계산 문제가 아닐까요? 딱 보니까. 계산 문제죠. 이거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쉬워요. 이 문제 나오면 30초면 풀어요. 정말로 30초면 풀어. 저하고 연습을 하면 돼요. 그게 몇 분 있다 풀어요? 10분 있다가 풀어요. 집에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오늘 상태가 약간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 지금 강의실에 조류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조류독감. 이렇게 계속 999 먹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999 한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고개를 잡지를 못하고. 좀 제발 10분 동안 잘 휴식을 취하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금융론에, 여러분 제가 금융론 강의를 되게 잘해요. 근데 지금 이 앞부분은 솔직히 다른 강사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래 있을 수도 없어. 똑같은 내용이야. 일반적인 내용이야. 이제부터 시작해서 저만의 이제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돌았더라도 괜찮아. 2, 3, 4교시만 잘하고 가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열심히 따라오시는 거예요. 10분 쉽니다.